발사하게 되어 있고 허브이면 두 바다로 다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대남 군사 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30도시 범죄 대상을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 예, 6.25 70주년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북한 원사 갈마 비행장 전투기 40여 대가 모여 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었습니다. 도발을 보류하겠다던 김정은 위원장이 왜 굳이 이 전투기들을 집결시켜 놓았을지 이것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항공군 사령관이 출격 명령을 내리자 전투 비행사들은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길에 올랐습니다. 6탄 자폭 정신을 지닌 전투 비행사들은 자기들의 높은 비행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시위하는 것으로서 용공수 의지를 또렷이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도발 보류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된 북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 대표님, 지금 원산 비행장에 있는 한 40여 대, 그런데 뭐 얼핏만 봐도 생산 시작 만들어진 시기가 뭐 거의 60, 70년 전이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북한의 공군력이 열악한데도 모여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그 15, 미그 17 같은 경우는 6.25 때 싸웠던 전투기예요. 그런데 저게 아직도 북한에서 주력 전투기로 대접을 받고 있고 미그 15 같은 경우에는 100대 이상, 그리고 미그 17은 107대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6.25 때 쓰던 전투기를 200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걸 이번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원산 비행장에다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라고 할 그런 정도로 이거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관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아시겠는데 한국 공군이 최초의 제트 전투기 F-86 세이버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제 제트기가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쌕쌕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은 전투기가 있어요. 그거하고 6.25 때 전투했던 전투기인데 오늘 70주년 아닙니까? 예. 즉 70년 전 전투기를 지금 갖다 놓고 무력 시위를 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년 전과 공군력이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열악한 환경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공군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비행장 활주로에 나가시어 여성 전투 비행사들의 리얼 착륙 단독 비행 훈련 계획을 요약하시고 훈련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저 여성 정석 전투기 비행사들이 태어난 날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 고영환 부원장님. 이런 노후한 비행기, 전투기들을 갖다 놓고 보류조 차자마자 모아놨다. 이런 움직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미국의 움직임,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살아있을 때 공군사령부 지휘성원들하고 만찬을 했는데 그때 공군사령관들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저기다 폭탄을 싣고 항공모함으로 그냥 날아가서 터지게 이제 가미가제 전술. 유명 가미가제 전술. 가미가제 전술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너네가 다 폭탄으로 돼서 죽으면 나는 누구하고 같이 술을 먹냐. 그래서 다 죽진 말아라. 이렇게 농담했다는 게 지금 북한군에서 공군에서 알려지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그 15, 17, 21 정말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쓰던 그런 낡은 비행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저걸 왜 갖다 놓는가 하면 우리는 저 자체가 폭탄이 돼서 항공모함에 날아가서 꽂힌다. 그러니까 그냥 항공모함 하나를 박살내겠다 이런 의지도 있는데 그게 근처에 날아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만큼 공군력이 취약합니다. 북한 전투기가 그런데 이렇게 원산에 다 모인 이후 동해상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 대표님. 북한의 전투기가 집결한 이 원산 인근에서 그라울러와 공중급유기, 미국
공군력이 좀 가동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지금 이제 B-52 폭격기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왔지 않습니까? 그 B-52 폭격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도 지금 일본 혼슈 북쪽의 미자와라고 하는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EA-18G 그라울러라고 하는 전자전기가 있어요. 예. 저 전자전기가 B-52하고 같이 폭격 훈련을 하기도 했고 따로 이 포세이돈하고 폭격 훈련도 하기도 하고 거의 매일 저 공중급유기와 그라울러가 동해상에 지금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자전기가 나왔다는 한 것은 적의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때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동해상에서 레이더 기지를 때리러 들어가면은 당연히 원산 쪽으로 해서 또는 뭐 삼지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미그-15, 미그-17 같은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21세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저런 게 이 그라울러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 그라울러는 전자전 재밍을 통해서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잠시만. 재밍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던 재밍이라고 하는 건 전파를 이제 흘리면서 뭔가 교란 작전을 하는 교란을 하는 것이죠. 예. 예, 똑같은 주파수의 전파를 쏘면 상대의 우리도 똑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면 상대의 목소리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주파수를 쏘아버립니다. 그러면 적의 레이더와 똑같은 주파수가 나오니까 그 레이더가 엉뚱한 걸 보게 되고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의 레이더 기지를 폭격하러 갈 때 저 그라울러들이 동원이 되는데 문제는 저 미그-15와 미그-17은 레이더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전 교란을 하는 이 전투기가 왔는데 저 미그-15와 미그-17에는 전자장비라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지 통신만 안 될 뿐이에요. 통신 안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뭐 미그-29나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미그-29나 이런 것들은 레이더가 다 있기 때문에 저 그라울러만 뜨면 사실은 완전히 그냥 비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미그-15, 17은 전자장비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그냥 아날로그 그 자체니까 재밍을 당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예. 그래서 너무 고색창연하다 보니까 이런 첨단 전투기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밍해도 한 10대 정도가 접근하면 이 그라울러가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산에 이런 걸 갖다 놓고 그라울러 이들이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상당히 좀 역설적인 지금 상황이 됐네요. 조금 우스꽝스럽죠.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독 아끼는 전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직접 조종석에 앉기도 했던 미그-29입니다. 경례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추격기 550호 좌시리까지 몸소 오르시어 전투 기술적 지원들을 하나하나 요해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비행사들이 있으며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늘길을 날고 있다고 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긴장감이 최고조였다가 잠시 내려간 지금 남북관계에서 어쨌든 내부 결속용으로 원산의 전투기 40대 지금 지켰단 말이죠. 근데 신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는 미그-29는 왜 안 갖다 놓고 그렇게 정말 오래된 전투기만 갖다 놓은 겁니까? 저 미그-29는 지금 뭐 김정은이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수도 방어를 하는 겁니다. 평양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량도 지금 한 16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에 계약을 해서 제대로 인도가 안 된 상태에서 소련이 무너져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16대. 그래서 그 김정은이 그때 뭐 사망했다 또는 뭐 큰일이 났다 안 보이던 그 수천 인비료 공장에서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 그때 이제 저 미그-29를 지금 화면처럼 보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지금 김정은이 평양 지역에 있다면 김정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원산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량도 원체 적고 또 레이더가 있고 나름 북한에서는 첨단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그-29가 만약에 동해상에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위협하러 간다면 그라울러의 재밍에 당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추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보관이 깔려있는 원산의 전투기 집결인데 그리고 북한에 반해서 오늘 미국 국방부는 다시 한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Be prepared to fight tonight is important precisely because that helps to create the type of environment within which multilateral diplomacy aimed at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th regard to North Korea, we are always prepared to fight tonight. U.S. Forces Korea and working with the UN team there, and as well as the Korean military. 저에게는요, 이도원 의원님, 만약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이런 도발이 또 일어나면 상황이 좀 바뀌면 언제든지 뭐 항공모함이든 전투기 다시 한 번 더 오게끔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늘 대비태세를 갖춰줘야 된다는 거고, 특히 최근에 저희가 그 국합, 배드캅 얘기 많이 하지만 적어도 군은 강경하게 나와줘야지 또 외교력 협상을 할 때 경쟁력도 더 커진다 이런 얘기고, 오늘 밤 싸운다. 그러니까 미국이 꼭 호전적이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fight tonight. 이것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경례의 일종의 구호입니다. 이게 이제 구호가 바뀌는데 예전에는 뭐 keep up the fire 계속 총을 쏘라는 얘기죠. 뭐 catch the spirit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다라든지 second to none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례구호가 바뀌고 지금은 이제 그 fight tonight 구호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충성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단결 이런 식의 뭐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호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대변인이라든지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 뭐 주한미군 사령관도 fight tonight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 지금 그 미군이 하는 대로 또 강하게 나올 땐 강하게 나와야지 북한을 상대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문정부에서 굉장히 북한 달래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충분하게 이렇게 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좀 안심하지 못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구호까지 외친 미국입니다. 그런데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행동이 또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이 지시한 대남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한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돌연 정경두 국방장관을 겨냥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확고하게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저 발언 있잖아요. 정경두 국방장관의 철회 발언에 대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실언 말고 자중해야 된다. 보류가 제거될 때는 재미없을 것. 이거 부위원장님 뭐 길들이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국방부 장관이 오래간만에 좀 시원한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저 담화를 보면서 아니 총참모장이나 인민무력상이 나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김영철 부위원장이 느닷없이 나와서 저렇게 정경두 장관이 발언을 저렇게 재미없다. 우리가 지금 심사숙고 중인데 이렇게 자극하면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이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제1부부장이 6월 4일 날 시작한 그 공세의 흐름에 김여정 동지와 김영철 동지가 대적 투쟁을 지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차원에서 김여정은 살짝 빠지고 김영철이 나와서 정경두 장관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수순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상대 대상도 아닌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왔고 그럼 고영한 부위원장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분노의 담화부터 폭파까지 김여정이 도맡은 악역을 어제 뭐 이게 해결사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류를 했고 근데 또다시 악역, 강경파가 나타났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뭐 사실 여기서 배드캅, 뭐 굿캅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반적인 그림을 짜고 그 그림 속에서 움직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시작을 해서 막 끌고 왔는데 김정은이 나타나서 이것을 보류하자. 저는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군사행동을 이제까지 보류한다는 걸 노동신문에 공개한 것도 이번에 처음 봐요.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은데 보류를 시켰는데 정경두 장관이 또 한마디 하니까 또 김영철이 나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두혈통은 지금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사람은 뒤로 빠지고 그 밑에 수준의 사람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리나 뭐 장관급인 사람이 이인자급들이요. 이인자급들이 지금 나와서 다시 하는 맞붙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장 수위가 1도, 2도 정도 내려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백두혈통 빠지고 김영철이 나오고 여기 또 청와대 빠지고 국방장관이 붙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그림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보류한다 그랬지 취소한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예. 그 취소하라. 그러니까 발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답안지들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등이 앉아서 지금 이런 대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아마 전반적인 그림을 짜고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철 다만은 우리 정부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 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그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도발을 계속할지 아닐지 이거를 암시하는 그 듯하기 때문에 예. 이게 아마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6.25 기념사를 하게 돼 있죠. 기존의 그 6.25 기념사를 준비하는 팀은 아마도 이번에는 조금 그 보수 세력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영철이나 그 전에 김정은의 그 태도에 따라서 조금 그 기조가 달라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그 지금 문정인 그 교수라든지 특보라든지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여기에 김영철의 발언이 굉장히 호응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점은 그래도 어제 그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보류를 얘기했는데 반나절 한나절 만에 김영철이 등장해서 보류의 재고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래도 저 김정은의 얘기에 대해서 김영철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나?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좀 다소 이례적인 부분들이 꽤 많긴 많습니다. 오늘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엄포를 놓은 이 정경두 국방장관 관련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6.25가. 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은봉, 전쟁 범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김은봉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시에 저렇게 뭐 거의 침묵에 가까운 발언이 좀 꽤 논란이 됐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제 조금 국방부 장관도 분위기 이제 도발 수위에 대한 북한을 겨냥한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겁니까? 우선은 뭐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자 정경두 장관 같은 경우 원론적인 대응을 하긴 했죠. 그런데 방금 보신 화면에서 이 6.25에 대한 전쟁 범죄 책임 대답 못하는 모습, 이게 지난해 9월인데 다시 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우리가 북한과 대화,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별개로 6.25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백승주 전 의원 말처럼 생각하고 말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동 발표문을 냈습니다. 이 발표문에 보면 북한에게 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 지킬 것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예. 또 한 가지 한미 양 당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발언을 또 북한의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당국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동 발표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아마 우리의 청와대나 이 여당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더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마저도 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인답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정치권에 조성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려와 염려를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경파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등장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북한의 생존과도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죠. 중국이라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항상 들여다보다가 진짜 이건 힘든 법이 왔다 할 때는 산소통을 가져다가 이제 붙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고 부원장님, 화면을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중국과 북중 간의 교역이 조금 심상치 않아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북한을 좀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6월 15일자
산팔로스 사진입니다. 근데 북한이 언제 무슨 이야기 있었는가 하면 6월 15일부터 북중 무역을 재개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 동북 삼성 지역에서 코로나가 계속 잠들지 않고 있으니 조금 보류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에 저런 트럭들이 찍혔는데 사실 뭐 트럭들이 17대 정도라고 세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국가 간 무역에서 20톤짜리 17대라 그래봤자 뭐 340톤 아닙니까? 그게 많은 양은 아니라도 그래도 아마 산소 마스크 같은 정도의 역할은 이번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북중 무역이 거의 막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평양까지 막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 가만 놔두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시진핑 주석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 정도를 씌워서 어느 정도 좀 숨을 쉬게끔 해주자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그 의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동에 세관에 중국 트럭들이 있고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트럭들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글쎄 물품들이 들어간다면 그런데 일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요. 북한 내부 민심 폭발 직전이라는 얘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39실 돈도 대단히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고영한 부원장님, 뭐 여러 대북 소식통들의 말을 좀 종합하실 거 아니에요. 취합해보면 정말 평양 내부에서는 식량 배급이 3개월 지나 끊겼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올해 들어와서 당정군 간부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랑 주는 식량 배급이 12일에서 15일분 주고 지금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급자족을 하라는 건데 사실 군인이나 당정군 간부들이 와이프들을 장마당에 내려보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기는 좀 체면도 있고 좀 당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무슨 소리냐. 핵을 해결하면 먹는 것이 해결된다 그러더니 핵 가지고 우리 굶어 죽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2월달, 3월달에 배급을 한 번 줬는데 배급을 안 주고 장마당에 물건이 없어져서 물건 가격을 매길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한 이야기 나오는 게 북한에서 식량 가격이 안정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 보안원이죠.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 나와서 다니면서 쌀 가격을 올려 파는 사람은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가서 쌀이 1톤 이상 나오면 몰수라거든요. 쌀값 올리면 혼난다. 이러니까 쌀이 있어도 팔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평양시가 술렁거릴 정도면 나머지는 어떤 거냐 이런 말들이 도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워낙 큰 경제적 위기이기 때문에 코로나로요. 북한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